패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게 러우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란 전쟁이 거기 쐐기를 박았다. 러우 전쟁부터 시작된 미국 패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변화, 대세라는 걸 이란 전쟁이 확인시켜줬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건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건데 어느 나라가 좋아 했을 때 빨간 게 미국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검은 게 중국이거든요. 여기 모로코나 시리아는 지금 약간 친미 정부예요. 예. 그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뭐 이집트나 이라크나 요르단 뭐 이런 다 차라리 중국이 좋아요네요. 거의 2배, 3배예요. 어느 나라의 패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인 거로 오지만 그 패권 몰락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소프트 파워의 붕괴거든요. 그러네요. 바로 저기서 이게 소프트 파워의 붕괴예요. 미국에 대한 신뢰도, 미국에 대한 호감 또는 미국에 대한 매력. 이게 지금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뭐 제일 좋아하지는 않는 3프로TV의 귀염둥이 2프로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아직 뭐 이게 끝난 건지 아닌지 모호한 상황에서 이 전쟁의 여파가 사실은 그 동네 미국 또는 이란 또는 뭐 그 동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더 러시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그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이 전쟁이 러시아 쪽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매우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분이 계셔서 저희가 오늘 좀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급히 좀 섭외를 했습니다. 누구냐면요,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분, 이분만 나오시면 3프로TV가 아주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 이문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도 계속 지켜보고 계시죠? 네, 그럼요. 진행 상황은 대충 들으셨을 거고 어떻습니까?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걸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래도 보통 다른 분들보다는 좀 보는 포인트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네, 엉망진창이잖아요.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나 싶고 그치. 어제 다르고 오늘말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네. 저녁에 다르고. 근데 제가 이제 중동 전문가는 아니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3개 정도는 그래도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예. 이제 하나는 이 전쟁은 우리가 짐작했던 대로 네타냐후가 꼬신 게 맞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거 이렇게 다 특정을 보여줬잖아요. 했더군요. 네타냐후가 아예 그냥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네, 다 모아놓고. 트럼프까지 모아놓고.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듣고도 뭐 루비오라든가 미국 합창의장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미친 소리다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sounds good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막 그런 것도 있지만 트럼프에게도 그럴 만한 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트럼프는 좀 어떤 전략적인 계산보다는 꽂히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1차 때, 임기 일기 첫 해. 뿐만 아니라 첫 임기 젊은 때. 시절부터 내가 이건 꼭 해야 돼라고 했던 게 이란 손봐줘야 돼였거든요. 오래됐군요. 네. 이란과의 관계가. 이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적대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란은 47년 동안 반미를 외치는 나라인데 그런 극렬한 반미 국가가 핵을 가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또 이란이 탄도미사일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는 거 시간 문제다.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 언젠가 얘는 손을 봐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일기 때도 오바마가 제일 잘한 게 이란 핵협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뒤집어 그거 엎어버렸죠. 마음대로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어떤 속삭임과 그다음에 트럼프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 신념이랄까, 이란하고는 핵세계 과업이랄까. 햇볕 정책은 못 써. 이란한테는. 네, 절대 안 돼. 뿌리 뽑아야 돼, 쟤네들은. 그렇죠. 이제 그게 하나가 이제 작동을 한 거죠. 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쟁은 러우 전쟁처럼 1년, 2년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전쟁은 트럼프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공약 2개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트럼프 그랬잖아요. 자기 전쟁 싫다. 부동산 업자니까 멀쩡한 걸 왜 부숴. 전쟁 자체가 나는 싫어. 예,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뭐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외국
이 미국이랑 아무 상관없는 남의 전쟁에 뛰어들어서 왜 미국이 돈 써? 그렇죠. 미국이 돈 쓰고 그러니까 정말 미국 국민을 끝없는 전쟁에 계속 끌어들였다. 나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그러면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엄청 비판했는데 네. 이란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란은 아프간보다 면적만도 한 4배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평소 생각과는 다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공약이 뭐냐면 트럼프가 바이든 엄청 비난했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고 대중전선에 미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쓸데없이 러우 전쟁에 끼어들어갔고 거기 괜히 힘을 낭비하고 근데 지금 이란을 똑같은 상황이네. 트럼프가 그쵸. 보기에도. 더구나 러시아를 중국 품에 안겨줬다 이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드랑 페이트리어트까지 빼가는 거잖아요. 이란으로. 예, 그러면 중국에 대한 그 대중전선의 가장 중요한 게 인도태평양인데 네. 거기에 대중 억제력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럼 그것도 자기 공약을 정말 스스로 어기는 심각하게 거죠.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가 그렇게 오래 끌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뭐 트럼프는 항상 예측을 벗어나니까. 트럼프는 진즉부터 이 전쟁 끝내고 싶다는 눈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긴 받았어요. 변심할까봐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란이 오케이 이만하면 만족이야 라고 보내줄 거냐. 네. 결국은 전쟁을 시작한 건 트럼프지만 끝내는 건 이란이야 라고 이란이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휴전 협상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전쟁 왜 했나 싶은 거예요. 전쟁 전에랑 똑같은 협상을 하고 그러게. 있는 거고 그러면 전쟁을 해서 뭐 이란을 좀 그 길을 꺾어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너네가 있는지 몰라도 끝은 우리가 내. 네. 막 이러고 휴전하자고 미국이 먼저 얘기를 해도 30일 휴전 노, 45일 휴전 노. 이따 2주일만 해볼게.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휴전을 받아들이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랑 계속 쳐야 된다 그러고. 그럼 이란은 해결된 건 별로 없는데 굳이 트럼프나 네타냐후한테 뭐 한 거 있니 니들이라고 물으면 그들은 아마 근거는 없으나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란이 거의 핵 개발 다 완성해 놓고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러더라 실험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지금 공습하는 바람에 증명까지는 안 되지만 저거 다 깨졌어 다시. 이란은 그래서 네. 한 2, 3년 정도 지금 핵 개발은 뒤로 미룬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우리 아니었으면 니들 큰일 날 뻔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을 텐데 근데 그냥 그 그들 비슷한 생각일까요? 얘기를 그 비슷한 얘기를 작년에도 12일 전쟁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벙커버스터 투하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똑같은 이란은 얘기. 핵 못 만든다 이랬는데 지금 또 전쟁해갖고 또 비슷한 늘 하던 얘기니까. 얘기? 이건 좀 그래.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러시아 전문가니까 이란 전쟁 자체보단 이란 전쟁과 러우 전쟁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예. 트럼프 2.0 시대에 두 개의 전쟁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냈나. 라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러우 전쟁과 지금 이란 미국 전쟁이 당연히 있죠. 저는 그냥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벌인 공통 분모라고는 그냥 트럼프가 좀 껴있다 정도. 네. 그게 큰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 패러다임, 세계 질서 그 자체에 가지는 두 전쟁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한 변화들이 있는 거죠. 예. 러우 전쟁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일단 그럼 큰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큰 얘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 패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게 러우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란 전쟁이 거기 쐐기를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부터 시작된 미국 패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변화, 대세라는 걸 이란 전쟁이 확인시켜줬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건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미국 패권의 몰락이라는 얘기는 그러게.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야? 이제 뭐- 그럼 중국 천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국이 리드하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 미국 단극 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정말 다극으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유일 패권의 붕괴. 라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두 전쟁이. 그러니까 그 유일 패권의 몰락을 러우 전쟁이 포문을 열었고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게 이제 가속화된다는 건데, 근데 사실 미국이 그런 세계 큰 형님 경찰 국가로서의 유일 패권을 자진해서 먼저 반납한 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니 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기저기 간섭하고 우리랑 다녀? 관련도 없는 세계 모든 일들을 해결해주고 돈 대주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 그거 미국에 전혀 국익에 도움되지 않아. 우리 더 이상 그런 일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극, 미국 혼자 유일 패권인 건 정상도 아니야. 정상은 강대국 여러 개가 버든 쉐어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강대국 정치인 거고 세력권 정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일 패권을 자진해서 반납한 건 트럼프예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혼자서 세계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이 세계를 함께 이런 다극으로 가는 게 그게 원래 정상인 시스템이야라고 트럼프도 얘기를 했고 루비오 국무장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서반구는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고 그거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거야 하는 거랑 이제 서로 맞닿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이전에는 G7이 있었잖아요. 선진국들이지만 여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나라만 예. 포함되니까 중국은 아무리 부자여도 못 낀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2년 거 됐어. 힘센 놈 순으로 모여. 그래서 코어 5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거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이거든요. 여기 일본이 들어가는 건 힘센 순으로 모여. 이거는 경제력도 있지만 인구도 1억 이상은 돼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어 5 이거는 이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중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네. 유럽 싹 빠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가 변한 거예요. 거기 이제 영푸독은 없는 거예요. 유럽은. 뺀 근거는 인구 1억이 안 넘는다는 이유로. 그거보다 트럼프는 일단 유럽 되게 싫어하고 그렇죠. 유럽은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는 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의미 있는 세계의 어떤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오케이. 말씀을 예. 정리드리면 네. 더 이상은 미국 단극 체제 이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강한 나라들이 어떤 면에선 협력하고 어떤 면에서 그러나 미국의 국익이 걸린 면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눌러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강대국 정치, 세력권 정치, 다극의 시대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포문을 연 게 러우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트럼프의 이런 변화, 그 다음 미국의 이런 변화 우리 이제 세계 큰 형님 역할 안에 유엔도 몰라 다 탈퇴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토 깨버린다 탈퇴해버린다 막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란 전쟁을 통해서 유럽도 지금 미국에 동참 안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확인했죠. 네,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도 예전에는 중동 안보를 위해서 미군 기지를 뒀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쓰고. 근데 이란 전쟁을 겪어보니 미군 기지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데 그런데 미국이 자기들 돈 엄청 썼는데 자기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챙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국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돈 주고 무기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이거 뭐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진 반납한 패권 거기에 대한 아 그래 미국의 패권 예전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 붕괴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쵸. 유럽, 중동 어떤 설명인지는 알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은 미국이 그냥 조용히 자기 그러니까 1등 자리에서 내려와서 러시아도 너도 한 자리 하고 중국 너도 한 자리 하고 원래 어떻게 전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니 그냥 한 자리씩 해라고 양보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도 1등은 미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거는 그걸 만약에 중국이 넘본다? 그거는 정말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한테 이익 안 되는데 뭔가 좀 처리가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중국 너네가 좀 해줄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그러나 아주 바이탈한 거에서는 확실하게 눌러주거나 경쟁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거죠. 사실 이게 외교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러시아도 적이고 중국도 적이고 다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는 쪽에서 이른바 연방제 내지는 예전에 중세에서 황제가 세력권. 따로 있고 제후국 네. 인정해줄게. 그 대신 내 말은 진짜 잘 들어야 된다로 바뀌었다는 거군요. 그런 전략이. 근데 내 말은 잘 들어야 된다라고는 못하죠. 중국한테 미국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미국의 국익에 정말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챙기고 그러나 모든 세계랑 관련된 모든 부담을 미국이 질 필요는 없이 각각의 세력권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준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협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눌러주고 확실하게 어떤 면에서는 경쟁하고 요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주 개인적으로 그냥 그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바이든 때하고는 좀 이제 트럼프가 달라진 거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스마트하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장사 속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러다가 저거 괜히 중국 러시아 키워주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스럽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막 혼란스러운데 저는 트럼프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이고 잘하고 있는 쪽으로 보세요? 아니면 교수님도 쟤네 왜 저래? 라는 쪽으로 이상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자고 사업가 출신인 대통령의 특성 아닐까요? 어떤 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동맹이라든가 보다는 미국 국익에 뭐가 제일 돈이 되느냐라는 거에 판단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업의 기본이 그거 아니에요. 적이랑도 필요하면 손잡고. 그러니까 사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가 뭔가 이거는 이렇게까지 기어 올라오면 안 되지 싶으면 확실하게 밟아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 간 관계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트럼프 생각이고. 네, 사업가니까 장사꾼이고. 근데 이제 다르게 보면 야, 국가 간에도 저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의문은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트럼프는 그런 식의 기성문법 우리 그 75년 동안 익숙했던 거로는 판단이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 결과물로서 미국이 어떤 걸 가져갈지는. 그래서 트럼프 2기 때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문건에도요. 중국을 적으로 막 해서 우리 중국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런 식의 험악한 아니다. 수사 없어요. 협력할 땐 협력해야 된다. 그러나 그래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너무 커지는 건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한국, 일본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도 어떤 하나의 그 미국의 변화를 보여주는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도요. 예전 바이든 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이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구는 그렇지. 미국이랑 러시아가 한 판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크게 봐서. 맞아요. 네. 이게 바이든 시절의 문법으로 생각하면 달라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트럼프는 아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중에 누가 세? 러시아가 세고 누가 이기고 있어? 러시아가 이기고 있어. 그러면 미국 이익에는 승자 그다음에 강자가 필요한 거지 러시아랑 한 판 먹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래도 러시아가 또 너무 커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너네 자꾸 이러면 석유 2차 제재 또 할 건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변화를 세계는 오히려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리더들이 계속 트럼프가 너네 싫어. 이제 유럽은 이제 더 이상 아니야. 나토 깰 거야. 막 이러는데도 달려가서 설득하고 했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특히 전 그린란드 사건이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는 미국의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인 거고 중동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제 단지 주장이 아니라 세계 여론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네. 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게 다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갤럽이 130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에 한 여론조사를 총 정리를 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란 전쟁 전이긴 해요. 그러나 트럼프 집권 후인 거죠. 2기 집권 후. 예. 근데 보시면 누구의 리더십을 더 인정하느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미국이고요. 네. 중국이 파란색이거든요. 대부분의 2007년부터 조사 기간 중에 미국이 더 좋다, 미국을 더 믿는다가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대체로 시민들이 130개국 시민들이. 네네. 근데 예.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25년에 어라?
역전됐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거죠. 그래서 중국 리더십이 더 믿을만하다가 36%, 미국이 더 낫지가 31%. 근데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 리더십이 확 주저앉은 때가 다 트럼프 집권기예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국을 더 신뢰하게 돼서가 아니라 미국을 미국을 더 믿을 수가 없게 돼서 아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가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동 한번 가보실게요. 네. 이게 Foreign Affairs 아시죠? 여기서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중동에서도 미국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기를 보면 어느 나라가 좋아 했을 때 빨간 게 미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검은 게 중국이거든요. 여기 모로코나 시리아는 지금 약간 친미 정부예요. 예. 그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뭐 이집트나 이라크나 요르단 뭐 이런 다 차라리 중국이 좋아요네요. 거의 2배, 3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미국은 빨간 거고 예. 중국이 까만 건데 예. 중국이 더 좋다가 훨씬 그러네. 더 많은 거고 그 비율에 있어서도 중국이 더 압도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법을 누가 더 잘 지켜? 어머나, 이것도 전 당연히 질문에도 중국이 더 잘 지키지라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생각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가 2위 막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회색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보다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국제법을 더 잘 지킨다고 중동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이기에 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네. 그 어느 나라의 패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인 거로 오지만 그 패권 몰락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소프트 파워의 붕괴거든요. 그러네요. 바로 저게 이게 소프트 파워의 붕괴예요. 미국에 대한 신뢰도, 미국에 대한 호감 또는 미국에 대한 매력. 야. 이게 지금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수님 보여주신 저 표에서 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은 미국이 점수를 많이 잃긴 잃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저의 느낌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제는 셋 다 똑같아. 도찐 개찐이에요. 셋 다 나쁜 놈인 것 같기도 하고 셋 다 다들 그 국제법 무시하는 나라야라는 생각은 빌런들의 드는데 다극이라니까. 네, 그 딱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저 여론조사에는 미국이 그 중에서 3등으로 됐을까? 즉 오히려 저는 놀라운 게 미국 내려갔다는 것도 놀랍지만 중국, 러시아가 의외로 높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중국 러시아가 잘해서라기보다 미국이 너무 변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진짜 웬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미국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좋아 보이는 거니까 지금 트럼프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시진핑과 푸틴을 그러네. 트럼프 앞에서는 그나마 그렇 나아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해관계도 꽤 있고 특히 중국과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 바보 같은 짓도 많이 하고 트럼프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더 좋지도 않아라고 맞아요, 하는 게 우리의 맞아요. 느낌인데 네네. 우리 아닌 다른 나라로 가면 중국은 걔들이 뭐가 나빠 그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이 프로님이 지금 너무 예리하게 어. 제가 잘못 얘기한 거를 지적하셨는데요. 좀 전에 갤럽은 전 세계 대상이잖아요. 예. 그럼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게 호감이 높죠. 음. 근데 중동은요. 음. 사실 트럼프 아니라 하더라도 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원래 높았어요. 그래 굳이 사이 안 좋을 이유가 정말 없는 그러니까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좀 그래, 미국에 그래. 대한 호감이 그렇기도 높지만 하고 중국하고도 걸린 것도 많고 안 좋고 러시아는 너무 러시아가도 멀고. 그렇고 그런데 근데 좀 중동은 다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나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고 그다음에 두 나라가 관리를 해왔고 오래전부터. 그래서 예. 그러네요. 소프트 파워가 정말 많이 무너졌네요. 한국의 느낌보다도 훨씬 더. 그다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남아. 이것도 정말 따끈따끈한 동남아에서는 자료거든요. 어떨까? 2026년 이제 그 동남아 여론조사인데 최근 거네? 정말 최근이죠. 예. 이것도. 근데 이게 싱가포르의 싱크탱크예요. 거기서 아세안 국가 네. 10개국에다가 플러스 하나에서 11개 동남아 시민들 2,000명 넘게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를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 나라 안보에 뭐가 제일 위협이 될까? 뭐가 제일 걱정이 돼? 그랬더니 1번이 트럼프지 1위가. 정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국민이면 당신 나라 그 미래에 뭐가 제일 리스크야?
트럼프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게 1등인 와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원래 동남아는 비동맹인 거 아시죠? 예.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 중에 어느 한 나라랑 동맹을 맺어야 되면 어느 나라랑 할래? 그랬는데 중국이 이긴 거예요. 중국하고 동맹하겠다는 비율이 미국하고 동맹하겠다보다 더 높은 거예요. 아. 지금은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건 뭐라? 되게 유의미한 게 뭐냐면 동남아는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지만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맞아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전쟁도 직접 하기도 하고. 중동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을 레버리지로 써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그래 감정적으로는 중국이 더 싫을 수 있죠. 싫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됐다니까요. 동맹을 선택하려면 중국 선택하겠다가 더 많아졌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특별하게 동남아를 뭐라고 막 공격하거나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관세 말고는. 아니 근데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보니까 필리핀이나 지금 거기는 이제 오일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필리핀이 얼마 전에 맞다. 러시아 원유 그래, 수입 그래. 계약을 체결한 게 전쟁 나고 처음이에요. 그다음 그래, 필리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인도 태국, 파키스탄 다 뭐 베트남 다 지금 러시아 기름 원유 없어서. 사려고 줄 서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가 요즘 제일 그 상황 달라졌네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재받던 러시아 네. 원유를 네. 뭐 이제 다들 줄 서서 사니까. 네. 야.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네. 넘어가면 예. 이제 큰 의미 미국 패권의 몰락이라고 네, 하는 걸 그러네요. 짚었다면 네.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구체적으로 이란 전쟁이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영향을 줍니다. 미치나. 근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보죠. 유럽이거든요. 제가 여론조사? 전 세계 했고 네, 동남아. 그다음 중동 했고 동남아 했잖아요. 네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유럽의 극우들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일단 이프로님, 마크롱, 메르츠, 스타머 이 사람들은 어쨌든 트럼프랑 원래 결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결이 다르죠, 진짜. 결로 따지면 바이든에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나라들의 극우들은 트럼프하고 배짱이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적어도 이란 전쟁에서는 그 사람들도 등을 돌린 게 이 사람이 이태리 총리잖아요. 멜로니 예. 극우예요. 그 다음에 아시죠? 프랑스 극우 마린 르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영국 극우예요. 이 페럿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영국 브렉시트 예. 그거 막 이끈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이란 전쟁 전에는 아주 서로 서로 너무 죽이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지금 등을 돌린 이유는 일단 지금 유럽이 러우 전쟁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 그 싼 석유가스 끊기고 경제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렇지, 남의 그렇지. 전쟁. 근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쟁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란 전쟁을 도와달라고? 말도 안, 턱도 없는 소리인 거고. 맞아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란 전쟁이 막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중동에서 큰 문제가 터져서 난민들이 또 유럽으로 다 들어오면 그렇지. 옛날 시리아 때 난민들이 거의 200만이 유럽으로 들어왔고 그걸 두려워하겠구나 유럽인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 극우의 가장 큰 슬로건은 반이민 반난민이거든요. 그다음에 러우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으로 거의 500만이 지금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이게 중동에서 문제가 커져서 또 유럽 쪽으로 가까우니까 난민들 몰려오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유럽 극우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려서 멜로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기지 미 공군기 사용하는 거 못하게 했잖아요. 야 같은 계열인데도. 같은 계열인데도. 그다음에 그 폴란드 대통령도 미국 친미 얘기해서 대통령 된 사람인데도 네. 페이트리어트 좀 줘. 중동에 좀 보내줘. 그랬더니 싫은데 이러고 거절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가 표를 생각보다 많이 잃었군요. 러우 전쟁부터 그다음에 트럼프의 등장부터 시작된 미국 단극 체제에서 다극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게 네. 단지 이란 전쟁을 통해서 단지 트럼프가 네. 그렇게 이끌어내는 위로부터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미국 패권의 몰락, 미국에 대한 불신이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의 균열이라고 하는 게 네. 세계 여론에서도
이렇게 바로 나타나고 나타나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 이란 전쟁의 이제 최대 수혜자는 푸틴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텔레그라프 기사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란 전쟁 나고 이게 윈드폴이 횡재잖아요. 네. 푸틴이 횡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게 7억 6천만 불이에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푸틴이 하루에 7억 6천만 불을 벌어들인다. 1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IMF 통계인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제재 너무 세게 받고 막 했지만 2023년, 24년에는 4%대 성장을 했어요. 전쟁 안 한 우리나라보다 네. 높았는데 작년에 0.6%까지 완전 떨어졌어요? 폭삭 주저앉은 거거든요. 예.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원유가 바닥을 치니까 가격이. 그래서 이란 전쟁 바로 전날 러시아 그 원유를 우랄유라고 하는데 우랄유 가격이 57불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우랄유 90불은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124불이에요. 지금 브렌트유보다 높아요. 어째 더 비싸게 팔려요? 줄 서 있어요, 막. 그런데다가 2차 제재를 풀었잖아요. 트럼프가. 제재 받는 네. 오일이 이제 아니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0.6% 다운한 거는 석유가가 원유가 바로 바닥 그걸 친 거랑 거고. 2차 제재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오래되면서 제대로 못한 건데 두 개가 다 풀린 거죠. 이란 전쟁으로. 우랄유는 57불에서 124불 거의 더블이 세상에. 된 거고 와. 그다음에 2차 제재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풀어버린 거고. 음. 근데 이제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 KSE가 우크라이나 싱크탱크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제일 예민할 거 아니에요, 이 네. 문제. 예. 그래서 여기서 막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란 전쟁이 제일 이상적으로 6주 가는 경우는 러시아가 이란 전쟁 없었으면 못 벌었을 돈을 얼마를 세상에서 벌어들이냐면 계산했구나. 840억 불을 벌어들일 거고 그다음에 이 센트럴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적인 거. 중립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예. 이 싱크탱크는 5월까지는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이란 전쟁이. 예. 그러면 1610억 불. 그다음에 제일 그 최악의 경우 6개월 간다 이러면 2520억 불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이에요. 이걸 이제 생각지도 못한 횡재를 러시아가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요게요. 그래서 또 러우 전쟁에 어떤 전투 방향을 또 바꿔놓고 있어요. 그렇겠지. 러시아가 돈 벌면 당연히 무기도 강화하고. 그런 면이 있죠. 일단 예. 재정이 튼튼해지고, 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와야 될 무기들이 다 중동으로 가고, 세계 관심도 그렇기도 일로 하고, 가고, 예. 또 더 중요한 거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옛날엔 푸틴만 욕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푸틴이나 트럼프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찐개찐이 되는 거고. 맞아. 근데 맞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만이 아니라요. 우크라이나의 타격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러시아가 이제 석유를 막 원유를 맘대로 수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주요 수출 항구를 이제 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제가 이참에 우크라이나가 예, 그러면 전쟁 후에 러시아가 석유를 어떤 식으로 원유를 수출을 하는지 우리나라랑도 예.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장 최근까지 러시아의 석유, 가스, 석탄 이걸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하죠. 네네. 이걸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하나? 올해 들어서 2023년이니까 전쟁 이후로 그러나 최근까지 최근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예. 물론 1, 2, 3등은 중국, 인도, 튀르키예지만 예. EU가 아직도 4위예요. 만만치 않네 진짜. 그러니까 EU가 석탄은 끊었는데 아직도 석유가스는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저건 관으로 가스 관으로도 오고. 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이나 인도 또는 EU로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는 어떻게 원유를 보내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일단 유럽으로 가는 거는요. 루트가 두 개인데요. 파이프라인 송유관으로 보내는 게 있고 바다. 배로 해서 보내는 게 있는데 네. 이 파이프라인이요. 원래는 이렇게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거쳐서 폴란드 거쳐서 독일로 가는 게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작동을 안 해요. 전쟁 나고 나서는. 그런데 또 하나 라인이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슬로바키아하고 헝가리, 체코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여전히 가고 있어요.
친러 국가고 그런데다 이 나라들은요 내륙 국가잖아요. 배로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싼 러시아 원유를 받아야 안 받으면 우리 경제는 폭망한다. 근데 우크라이나를 통한 관이잖아요. 그러게. 근데 전쟁 중에도 여기를 흘러가고 있고요.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이 통과로도 받고 있어요. 러시아한테.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랑 헝가리가 이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랑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좀 파손이 됐고 그래서 석유가 잘 안 오면 슬로바키아랑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에 협박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일부러 지금 안 고치는 거지. 그러면 유럽 EU가 도와주기로 한 돈 우리가 빚어놓으면 못 주거든. 너네 그 돈 못 받게 할 거야. 막 이러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은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건 좀 미미해요. 몇 개 국가들만. 주로는 해상으로 가는데요. 두 루트인데 발틱 루트가 있고요. 예. 흑해 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예요. 여기가 이제 러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여기 발트에 있거든요. 예, 거기서 출발해서. 예, 그 근처에 프리모르스크라는 항이랑 우스트루가라는 항에서 주로 다 나가요. 네. 배로 가는 거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가갖고요. 지중해 그래서 수에즈나 거쳐서 홍해 거쳐서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트는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도 가지만 주로는 인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원유의 30% 이상은 인도로 가거든요. 예.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가 파는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 원유는 안전해. 호르무즈 통과 안 해. 이참에 한번 바꿔봐.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요. 흑해에서 가는 거는요. 여기 흑해에서 가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시아로 오는 네. 루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랄유가 뛰어서 러시아가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니까 항구를 친다고. 네. 요 항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 요 항구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란 전쟁 나고 아까 그 말씀드린 프리모르스크 항구 여기에 그 러시아 원유 내보내기 전에 저장해 놓는 탱크가 있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네, 우크라이나가 드론 보내갖고. 이유가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 우스트루가 아까 그 주요 항구 중에 여기도 이렇게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크라이나 군의 전략 방향이 이란 전쟁 이후에 바뀌었구나. 바뀐 거인 거고요. 그럼 이제 아시아로 오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 후에는 러시아 석유의 반은 중국으로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관이에요. 이게 배로 인도 올 배가 조금 더 와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루트예요, 이거는. 아까 그건 주로 유럽이나 인도. 예. 근데 아시아로 오는 주된 루트는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ESPO라는 게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 이게 이르쿠츠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으로 가는 건 일로 바로 가요. 이게 흑룡강성의 다칭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가는 루트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여기 지선이 하나 있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럼 블라디보스톡에 꼬즈미르 항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는 또 중국으로도 보내고 일부는 일본 보내고 일부는 여기 동해 거쳐서 한국 보내고 그래서 네. 제가 며칠 전에 필리핀이 5년 만에 러시아 원유 그 계약 체결해서 네. 받았거든요. 예. 그게 이 루트로 간 거예요. 여기서 온 거를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관으로 온 거를 배로 실어서 여기서 출발한 거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가는 거죠. 아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예. 여기서 이렇게 오면 우리 중동에서 원유 받는데 20일 넘게 걸리잖아요. 배로 오면. 빠르네. 근데 여기서 오면요, 사실 2, 3일이면 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일단은 러시아 원유니까 뭐 급하지 않으면 아직은 좀 덜 받고 있으나 제재도 그러니까 물론 제재를 풀긴 했지만 한 달밖에 좀 있으면 그러니까. 끝나요. 4월 네. 11일까지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실 요 이점이 있기는 한 거죠. 지리적인 이점, 물류 비용 우리는 절약. 앞으로 중동산 원유 비중을 줄이고 의존도 줄여야 된다고들 하는데 러시아 원유랑 섞으면 딱 좋겠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일 큰 문제가 그게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필요한 원유 한 70%를 중동에서 그동안 오래 받았기 때문에 맞춰져 우리나라 있어서? 정유 시설이 중동
그 유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중동유랑 러시아유랑 성질이 달라요. 달라서 러시아가 훨씬 깨끗해요. 중동석유는 질 안 좋기로 유명해서 우리나라 정유시설이 터프한 거 아주 잘하는 중이라고 네네.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더 깨끗하면 더 쉬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시설이 원유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거에 맞춰져 있으면 더러운 게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가 저도.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난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란 전쟁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다변화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볼 와. 필요는 있는 거죠. 러시아는 진짜 좋겠다. 갑자기 트럼프가 이거까지 예상하고 했을까? 아이 뭘 이렇게까지 그렇게 아니었겠죠, 예상했겠어요. 그죠? 근데 러시아보단 이란이 더 미웠던 거죠. 트럼프는 러시아 별로 안 미워해요. 좋아해요. 같은 강대국이고 뭐. 그렇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익 볼 것도 많고 뭐. 아니, 정말 중국하고도 대결하는 것 같지만 그 작년에 그 관세 전쟁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는 중국 노리는 줄 알았잖아요. 아유. 택도 없이 일본, 한국, 유럽만 돈 많이 물고 중국은 별 타격이 없어요. 트럼프는 강약 약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코어 5에 중국 껴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야. 체제 뭐 인연 같이 상관없어 이러는 거죠. 그럼 이 변화, 그러니까 미국의 뭐 국제 질서에 관한 그 시선도 변하고 그에 따른 러시아와 중국의 위상도 바뀌고. 그러면 우리랑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크면 러시아와 북한과는 또 굉장히 밀착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도 또 영향을 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네. 그게 좀 전에 뭐 원유나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관련해서도 우리한테 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이게 CSIS에서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자료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러시아 드론 공장 있죠. 네. 그거를 이렇게 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저기 드론 공장이에요. 드론 공장.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 러우 전쟁 일어나기 전만 해도 러시아는 드론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프로님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부터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드론이 다 하더군요. 드론의 역할이 너무 커졌고 그게 이제 러우 전쟁 시작이었는데 이란 전쟁은 정말 AI 전쟁, 우리 팔란티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 초반에는 그런데 그때 드론 기술이 되게 발달했던 게 이란이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을 수입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특징이 한번 이게 들어오면 자기들이 더 업그레이드해요. 그거 아시죠? 발레도 프랑스에서 들여왔는데 나중에 볼쇼이가 1등하고 근대문학도 유럽에서 들여왔는데 나중에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가 막 압살하고. 러시아 훌륭하다니까. 근데 이제 이건 좀 너무 방향이 다른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드론도 잘 만들었게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란 드론을 수입해서 썼는데 더구나 이란은 실전을 하고 있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실전을 하고 해봤으니까. 있으니까 드론 기술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이란 드론보다 러시아 드론의 품질과 기술이 더 높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러시아가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전쟁이 있으면서 네. 러시아가 아예 자체 공장을 지었어요. 그랬겠죠. 따따르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명은 못 들어봤어요. 그게 자치공화국인데 러시아 내 네. 모스크바에서 약간 요렇게 동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따따르스탄 그 까잔 따따르스탄 공화국의 수도가 까잔인데 그 옆에 드론 공장을 러시아가 엄청 크게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대량 생산도 하는데 이 드론 공장이 바로 그 드론 공장이에요. 옐라부가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 드론 공장의 규모가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에서 찍은 거죠, 위성으로. 근데 보시면 여기 노란 게 4개가 드론 공장 4개인데 네. 그 주변에 보면 여기 이게 일종의 경제 특구거든요. 이 안에 빌딩만 116개예요. 와. 공장은 4개인데. 그리고 그 중에 67개가 말하자면 노동자 숙소. 막 이렇게 해서 2만 명의 그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런 뭐 식당도 있고 뭐 연구소도 세상에. 있고 막 그런 데다가 만들었네, 저런 걸.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옐라부가 이 드론 공장 7km 거리에 그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거든요. 네. 러시아에서 제일 커요.
근데 그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 터미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덩샤오핑 터미널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물류 터미널인데. 왜 이름을 왜냐하면 붙였어요? 중국 제품이 오는 가장 큰 물류 기지예요. 근데 그게 거기 왜 있겠냐고요. 드론을 만들려면 예. 이중용도 용품이 필요하잖아요. 예. 드론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제재 상황이니까 중국에서 사온다는 중국에서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아닌 척하면서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중국에서 이중용도 제품 뭐 어떤 그 안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다 중국에서 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드론 공장의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네. 여기서 한 달에 드론을 5,500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재료도 엄청 필요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드론 공장 7km 옆에 물류센터, 중국에서 오는 거를 받는 물류센터를 부품들을 아예 해야지. 지어놓고 그렇지. 그 물류센터 이름도 덩샤오핑 물류센터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류센터도 2023년에 지었는데 러시아에서 제일 큰 물류센터예요. 그 다음에 드론 공장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러시아가 5,500개를 만들어내는데요. 예, 한 달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여기서 러시아가 이란하고 협력하고 있는 거죠. 군사협력. 예. 처음에 모체가 거기서 온 거니까. 그다음에 중국한테 재료들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북한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만들겠어요? 아, 근로자들이 북한 근로자가 가요?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땅덩이가 지구 9분의 1인데 인구는 1억 4천만밖에 안 돼요. 그렇죠. 강제 이주할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전쟁 때문에 인력이 더 부족하다고. 지금 러시아는 실업률은 거의 제로예요. 근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드론을 한 달에 6천 개씩 만들어내려면 사람이 예.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러시아가 전쟁 끝나면 북한을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훨씬 가까워졌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세상에. 무엇보다 노동력 때문에도 러시아는 못 버리거든요. 오. 그래서 이 CSIS에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네. 12,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길 위해서 리크루트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000명. 12,000명. 근데 이제 물론 이 숫자나 이런 것들은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 북한 노동자나 그다음에 노동자가 들어가서 만들기만 하겠어요? 엔지니어들도 가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러면 그렇겠지. 사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21세기 전쟁의 핵심인데 그런데다 북한은 전쟁 경험도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3년도 했었으니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 위험한데 저는 이게 충분히 북한 노동자가 여기서 일하고 있을 거라는 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게요. 제가 이프로님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러시아 구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네, 또는 네. 러시아 네이버인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북한 노동자 고용법. 그리고 나서 쭉 검색된 걸 제가 영어로 구글 번역만 한 거거든요. 어머나. 지금 러시아에서요, 북한 노동자 고용하는 거 불법이에요. 제재 위반이니까요. 네. 그건 아시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북한 노동자 고용하는 법,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고, 이게 이렇게 쫙 뜨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이것도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는요, 북한 노동자 고용만 전담하는 서비스 하는 곳이에요. 브로커 회사구나. 그죠, 브로커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우리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까? 와. 근데 아주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자 뭐 분견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건 누구 보라고 만든 웹사이트예요? 북한 근로자는 아닐 거고. 이거는 러시아 포탈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은 고용주들한테 우리 브로커들을 이용해서 돈을 내면 우리가 여기 써 있잖아요. 45일 만에 50명 이상을 우리 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럼 라고 저건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드론 공장 사장님도 보시라는 그렇죠.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물론 거기는 구경이지만 어쨌든 단위 해갖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여기 선전을 이거 완전 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드론 공장 말고 러시아의 다양한 공장에 지금 북한 근로자들 많이 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러시아 쿠팡 같은 데가 있어요. 와일드베리라고. 예, 거기 예. 물류센터. 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렇구나. 험하고 힘든 일들. 예. 그런데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북한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북한 어디? 노동자들은 지각도 안 해요.
결근도 이거 안 해요. 특성이구나. 결근도 안 해요. 술도 안 마셔. 술도 안 먹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싸우지도 않아.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8일을 일하는데도 불평이 없어요. 사고를 안 쳐요. 이러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전적으로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북한 학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요. 유학생. 북한하고 얼마 전에 조약 맺었잖아요. 2024년에 북한이랑 러시아랑 조약 맺어갖고 서로 군사 이렇게 서로 침략당하면 그렇죠. 군대 보내주기로. 그렇죠. 예.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협력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쯤에 러시아가 이민법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민법을 바꿨냐면 유학생은 취직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유학이 유행이겠구나. 유학생 신분으로 어학 실습, 노동 실습 그걸로 들어와서 학교 안 가고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는 여기 보세요. 스튜던트 트레이닝, 프랙티컬 트레이닝 하러 온 애들은 이거는 북러 양국 간의 정부 간 조약의 프레임워크에서 하는 거니까 네. 완전 이건 그렇게 합법이야. 썼네. 그러네. 취업 허가도 필요 없어. 얘네들 어디 가지도 않아. 일도 너무 잘해. 이러면서 자, 비용이 알고 싶으면 클릭하세요.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하면 클릭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세상에. 그렇다면 이거는요. 제재 위반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사실상 북한 노동자 고용이라는 게 전혀 그냥 공공연한 사실이란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 드론 공장에 안 들어가 있겠냐라는 거죠. 불법이라는 건 러시아에서 저렇게 취업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제재 위반이니까. 근데 러시아가 일종의 꼼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유학생은 취직할 수 있고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이 학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어학 연습해요. 뭐 현장 실습해요 하고 일하러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도 시비 못 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 제재. 그렇죠. 이렇게 이제 뒷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최신 드론 기술을 익히고 그다음에 참전해서 사용법도 실전 경험도 했고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러우 전쟁, 이란 전쟁 거치면서 K 방산이 훨훨 날고 있잖아요. 지금 UAE에서 그렇죠. 천궁이 네. 막 거의 100% 가까운 요격률 이래갖고 막 너도 나도 사가려고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천궁이 예전 우리 1990년대 우리 한국이 러시아에 차관 빌려준 거 러시아가 갚을 돈 없어서 무기로 돌려준 불곰 사업이요. 예. 그때 들여온 러시아 무기에 기반해서 천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궁, 신궁, 현궁, 어머나. K 전차 이게 다 그때 불곰 사업 때 러시아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무기로 갚았거든요. 기억나요? 돈 못 갚는다고 막 헬기로도 맞고 그랬어요. 헬기만이 아니라 그때 러시아 탱크, 장갑차, 그다음에 그랬구나. 지대공 미사일 다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갖고 신궁이 이게 들고 다니는 스팅어잖아요. 그때 소련판 스팅어가 그 이글라거든요. 그거 미국은 뜯어 못 보게 했는데 러시아는 다 뜯어볼 수 있게 해갖고 그거 우리가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다 뜯어서 역설계해서 근데 물론 그걸 그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걸 배웠구나.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 서방 군사기술의 장점까지 더해서 만들어진 게 신궁이고요. 천궁. 아니 신궁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네네. 스팅어고 예. 현궁은 제블린 같은 거잖아요. 탱크 킬러. 그것도 그때 들어온 러시아판 제블린이 메티스예요. 그거 해서 현궁 만든 거고 천궁은 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 중장거리 지대공 페이트리어트 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때 들어온 러시아 페이트리어트를 뜯어서 만든 거예요. 야, 돌고 돈다 진짜. 그러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K방산의 DNA를 준 것도 러시아예요. 그런 다음에 K방산의 세계적인 수요를 만들어낸 것도 본의 아니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갖고 네. 폴란드에서 막 사가고 네. 그랬었죠. 그러더니 이란 전쟁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한 번. 된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또 드론 21세기 드론 기술 알려주고 있네 러시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NK 방산이라고 얘기해야 그러네, 되나? 그러네. 그거에 어떤 DNA를 어쩌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맞네요. 주고 있네요. 그런 거죠. 그다음 또 하나 그 얽힌 인연도 재밌다.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다가 그런 NK 방산의 DNA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NK 핵의 DNA를 준 건 또 우크라이나예요. 그게 왜 그렇지. 그러냐면 거의 핵무기 다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엔진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우크라이나가 작정하고 준 게 아니라 막 그 소련 해체되고 막 정신없을 때 우크라이나가 소련 군산복합체의 가장 중요한 기지였거든요. 거기 있었던 소련 그 로켓 공장 거기 그게 암시장으로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북한으로 들어가 갖고 그래갖고 뉴욕타임즈에서 와. 2017년에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는 ICBM 네. 화성 14호 개발했을 때 얘네들이 도대체 이 기술을 어디서 났어? 배웠나 하고 뉴욕타임즈에서 막 찾아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에 소재한 로켓 공장에서 암시장으로 풀린 거가 이게 북한으로 흘러 왔구나.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그거 엄밀히 얘기해서 소련 거니까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러시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 너네 과학자도 보냈잖아. 뻥치시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증거 있어? 이러면서 둘이 막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또 북한 입장에서는 NK 방산의 DNA는 러시아가 주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 NK 핵의 DNA는 우크라이나가 준 거고 막 이렇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 북한이 이렇게만 얽혀 되게 있기 얽혀 있네요, 정말. 때문에 러우 전쟁도 또 이란 전쟁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야,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러시아 관리해야 돼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래, 우리는 특히 러시아는 좀 멀다는 이유로 너무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꼭 경제 때문만이 아니라도요. 우리 한국 안보를 위해서 이제 맞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북한이랑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가까워지는 건 어떻게든 우리도 러시아에 막으려고 할 말도 하고 해야 되니까. 막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두 전쟁 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고 더구나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까지 이제 어우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말에도 러시아를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이용했던 역사와 경험이 있는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참 결정적일 때 우리 옆에서 뭔가를 지켜보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나라네요. 항상 그 즐겨찾기에 해놓지 않으면 안 요주의 되는 대상, 요주의 그러네요, 정말. 네, 잘 배웠습니다. 뭐 교수님도 그러니까 책도 최근에 그렇게 쓰셨는데 네. 이것저것 좀 많이 좀 해주셔야 또 그런가 보다 또 하고 사람들이 러시아에 관심도 갖고 그러죠. 고맙습니다. 네. 저희야 뭐 그냥 모셔서 얘기 듣고 그런 것만 합니다만 저 책도 재밌게 좀 잘 사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이프로님 선물해 드린 건데. 감사합니다. 네. 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나 얘기할 때 3% 5% 가지고 쇼티지가 1년 가는 거거든요. 아이폰이 폴더블 폰 윤곽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수혜 보는 건 삼성전자고 LG 디스플레이 기술의 격차는 계좌의 격차가 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돈 되는 반도체, IT 투자교실 김장렬.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밸류체인을 경험하세요. 당신의 계좌를 방어하고 성장시킬 진짜 테크 투자를 시작하세요.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